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많이 봐주십시오. 새해 첫날 첫 인터뷰부터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하니까요. 생기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좋네요. 출근들 잘하셨죠? 시원하네요. 네. 자, 새해 첫 뉴스는 뭘 골라오셨어요, 김광일 기자? 2024 달라지는 것. 2024년 달라지는 거 뭐 있습니까? 일단 늘봄 학교가 본격 도입됩니다. 이게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대상으로 일종의 종일반, 이렇게 방과후 같은 거 해갖고 운영하는 건데요. 네. 하루에 2시간씩 공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 일단 1학기 때는 2,000개 학교에서 먼저 운영을 하고요. 2학기에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가 됩니다. 늘봄 학교 본격 도입. 그리고 군 장병 월급 인상이 있어요. 음흠. 병장은 지난해 월 100만 원에서 올해 125만 원으로 오르고요. 네. 이병은 64만 원, 일병은 80만 원, 상병은 100만 원씩 받게 됐습니다. 기존에 40, 68, 80에서 인상이 된 거죠? 네, 맞아요. 네. 스토킹 가해자한테 전자발찌,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성범죄자들한테 치웠었잖아요. 네. 위치 추적 전자장치라고 해서 이거를 스토킹 가해자한테도 달 수가 있게 됐고요. 지금은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접근하는 걸 인지를 하려면 그 GPS 통해서 보호관찰관이 피해자한테 전화를 해줘서 그 전화 받고 알 수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는 문자로 자동 전송하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보호 장치도 종전에는 이제 스마트워치 같은 걸로 해서 이제 밖에서 티나게, 그러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 스토킹 피해자라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됐었는데 이제는 주머니 속에 넣을 수 있도록 작은 걸로 바꿔준다고 해요. 네, 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이것도 필요 없이 아예 스마트폰 앱으로 그 보호 장치 기능을 할 수 있게 바꾼다고 합니다.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 채운다. 큰 변화네요. 그다음에요. 그리고 흉악범 머그샷 공개가 있습니다. 지난해 내내 논란이었던 부분인데 결국 흉악범들은 머그샷 찍어서 공개하기로 했습니까? 네, 그전에는 뭐 오래된 증명사진 같은 것만 공개되고 했었잖아요. 네. 이제는 체포 당시의 모습인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게 됐고요. 신상 공개 대상도 그전에는 살인 같은 특정 강력 범죄나 성폭력 성폭력 범죄로 국한이 됐었는데 이제는 조직 마약 범죄 등으로 확대가 됩니다. 예. 또 하나 그 피의자뿐 아니라 재판 중인 피고인 같은 경우에도 법원이 오케이 해주면 신상 공개가 가능하게 된대요.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이 뒤늦게 언론에 화제가 됐던 이런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있는데, 이건 뭐죠? 그러니까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해서 원하는 아이템 나올 때까지 이제 이용자들이 반복적으로 구매하게 해서 일종의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확률형 아이템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종류나 그 확률 정보를 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데 요거는 3월 22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상습 음주의 경우에는 면허 제한이 걸려요. 네. 5년 안에 2번 이상 음주운전에 걸린 사람 요 대상인데 차에 방지 장치를 달아야 한다고 합니다. 시동 걸 때 후 이렇게 불어갖고 음주 테스트를 하는 건데 예. 요 장치를 부착해야 되고 요 부착은 자비로 부담해야 되고요. 이 방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면 그 운전자는 처벌이 되거든요. 5년 이내에 2번 이상 걸리면 네. 차에다 이런 거 무조건 달아야 돼요. 네, 요거는 10월 25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올 10월 25일부터. 조금 전에 그 확률형 아이템 얘기해 주셨는데 이건 게임 얘기죠? 네, 맞아요. 게임, 네. 온라인 게임. 여기까지만 정리해도 꽤 많네요. 김준일 에디터. 예. 특히 어떤 부분 주목하셨어요? 뭐 이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좀 국민들한테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을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거는 그럼 소는 누가 키우지?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세금은 어떻게 걷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지난해 말에 얘기 나왔는데 기재부가 이제 결정을 했는데 대주주의 양도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주식을 한 가지 종목을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이걸 양도세를 매겼는데 이거를 50억 원으로 뭐 올렸다라는 거예요. 예. 부자 감세라는 얘기가 많았고 이게 대충 한 1조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이. 물론 이제 50억 원으로 했을 때는 좀 계산해 봐야 되지만 굉장히 많이 뭐 감소가 되는데 이건 좀 어떻게 좀 채울 거지. 유류세 인하를 원래 작년 말까지 그러니까
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인하폭도 기존과 같이 휘발유 25% 그리고 LPG는 부탄 37%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좋죠, 사실은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건데 이것도 유류세 이제 그 세금 지금 예산 문제. 60조 원이 지난해 펑크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가 이제 눈에 띄는 게 K패스를 도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제 5월에 도입을 한다라는 건데요. 한 달에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요금을 일부 환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르면 일반인은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까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중교통 많이 이용해라, 탄소 좀 줄여라, 뭐 이건 좋은 정책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9,860원으로 인상이 돼서요. 시급이요. 예, 그래서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하면은 월 환산액은 206만 740원 정도 됩니다. 예. 이 외에도 육아와 관련된 부분들, 그 아이들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변화가 많아요. 새해 변하는 게 있고 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변할 부분들이 꽤 있는데 잠시 후에 저출산 고령위의 김영미 부위원장과 함께 그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양당 새해 벽두부터 삐걱. 주말에 한 해 마무리를 정치권은 정말 끝까지 뜨겁게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네, 총선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갈게요. 예. 이낙연 전 대표 창당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쯤에 창당 선언이 있을 걸로 보여요. 그런 보도도 나왔고요. 목요일이면 1월 4일이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실무진 쪽에 취재를 해봤더니 예. 거기서는 뭐 아직 초기 단계고 시점은 의견을 내는 단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조만간 창당이 있을 거라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예. 토요일 날 이재명 대표랑 회동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거절했어요. 통합비대위 전환하고 사퇴하는 문제에 대해서 거절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기자들 앞에서 아예 제 갈 길 가겠다 이렇게 세게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 다 내 책임 아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만난 것 같고 사실상 작별 인사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마지막에 이낙연 전 총리가 해돋이 얘기했잖아요. 해돋이라는 게 뭐 잠깐 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서 해맞이.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위해서 잠깐 얼굴 본 느낌? 명분 쌓기 양쪽에서 그런 느낌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원칙과 상식 4명의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요. 네, 예고했던 12월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초에 이재명 대표한테 최후 통첩을 할 거래요. 네. 역시 뭐 통합비대위 수용하라 이런 얘기가 될 거고 물론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이고 그렇게 되면 탈당할 걸로 보입니다. 이 4명의 다음 진로가 어떻게 되는 거냐? 요거는 제가 어제 한 원칙과 상식 모 의원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낙연 신당 가시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새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합치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끝까지 따로 가겠다는 의미인가요? 일단은 개별 창당에 무게를 둔 거고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그런 예. 빅텐트에서 다 같이 묶이는 것도 같이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당 창당을 같이 할 생각은 아니다. 이렇게 읽히네요. 일단은 그렇게 답을 하고 있고요. 예. 국민의힘 비대위도 일단 삐끗했습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에서 첫 낙마자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노인 폄하 논란이 불거졌었던 민경우 비대위원 네. 공식 임명 하루 만에 사퇴를 했고요. 제 입으로 차마 옮기기가 좀 민망하긴 한데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한다라고 작년 토론회에서 말했던 게 알려져서 빈축을 샀습니다. 뭐 이걸로 대한노인회에서 반발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노인회에다가 뭐 달리려고 전화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다 안 되고 결국 사퇴까지 갔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예. 혼돈의 연말이었어요. 정치권. 어떤 부분 주목하셨어요? 일단 민경우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노인 폄훼 발언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유튜브에서 뭐 일본의 조선 식민지배에 대해 우수한 제국 청년들이 해외 식민지를 개척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막무가내로 개긴다. 전장현도 막무가내로 개긴다. 뭐 이런 것들이 연달아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대위 입장에서도 더 이상 리스크를 안고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럼 형식상은 뭐 자진사퇴지만 사실은 다 주고받고 이야기를 마친 후에 자진사퇴 형식을 취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건 예. 경질, 뭐 이제 사퇴를 시켰다라고 봐야 되죠. 특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비판에 경청하고 즉시 반응하고 나타나게 예. 바꿔가겠다. 이런 게 이제 예. 이런 것들을 즉시 반응. 우물쭈물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신년 여론조사 뭐 어제부터 오늘까지 쭉 쏟아지지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몇 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중앙일보가 갤럽에 의뢰 12월 28일, 29일 진행한 무선 전화 면접 조사인데요. 네. 현 정부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정권 지지론 39%, 현 정부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정권 견제론 53%입니다.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예, 이게 이제 28일 무선 전화 면접 조사고요. 예. 그 28일, 29일 날 이제 진행을 무선 했습니다. 전화 예, 예, 면접 예. 조사로. 예, 예, 예. 네네. 요거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2020년 총선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2020년 총선에 한국 갤럽 기준으로 그 당시에 그 선거 직전에 그 정권 견제론과 정권 지지론이 그때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민주당 지지론과 미래통합당 지지론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쉽게 예. 얘기를 하면은 미래통합당 지지가 39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49가 나왔어요. 10% 포인트 차가 났는데 그때 결과가 이제 180대 103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하고 똑같이 나올 가능성은 아직은 없다라고 좀 보는 게 맞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여권에 굉장히 불리하게 지금 안 좋게 지금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정권 심판론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경향신문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12월 29일, 30일 무선 전화 면접을 했는데 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적절하다 23, 부적절하다 62. 잠깐만요. 예. 거부권 행사가 적절하다는 23, 거부권 행사 부적절하다가 62가 나왔어요. 예,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예. 아니, 뭐 2.5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고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월 26일, 27일 조사한 전화 면접 조사인데요. 네. 총선과 정당 후보를 결정할 때 김건희 특검법을 고려하겠다는 답변이 무려 51%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를 고려하겠다는 답변도 48%. 그러니까 양당이 모두 사법 리스크를 상당히 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당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재밌는 조사가 있는데 아까 전에 앞에서 소개시켜드렸던 네. 중앙일보 의뢰 이제 갤럽이 네네네. 조사한 거 거기에서 지지하는 정당을 바꿀 의향이 있다. 뭐 신당에 이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테면은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출범하면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바꿀 의향이 있다가 18%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는 이제 18% 중에서는 이준석 신당 9%, 이낙연 신당 7%, 모른 무응답 2% 순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었던 게 아까 전에 앞에 소개시켰던 경향신문 네. 경향신문이 의뢰한 여론조사인데 이준석 전 대표의 국민의힘 탈당 및 신당 추진에 대해서는 잘했다가 50%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지하겠다가 아니라 잘했어. 신당 만드는 거 잘했어. 잘못했다는 32% 나온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지금 크게 보면은 여당 심판과 야당 심판이 다 같이 존재하고 있고요. 제3지대가 좀 많이 커지고 있다, 넓어지고 예. 있다. 양당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요새 핵심은 이제 선거법 문제 아니겠습니까? 선거제가 어느 쪽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이 여론들이 어떻게 반영이 될 거냐, 아니면 다시 양당 찍을래 이렇게 갈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아마 2부에서 이 얘기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더 준비가 된 게 있나요, 김관일 네. 기자? 예. 김정은의 두 국가 규정. 예, 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 상당히 어제 충격적이었어요. 네, 김정은이 그러니까 대남 관계, 대남 노선의 방향을 싹 바꾸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 대남 노선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말했죠. 네, 워딩이 구체적으로 뭐였냐면요.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뭐 대남의 압박 수위를 높인 거고요. 그 전에 이제 뭐 남측이라고 표현했었다가 이제 한 지난 여름쯤부터인가요? 대한민국이라고 이제 바꿨었잖아요. 좀 맞아요. 약간 남남 이제 민족이 아니라 남남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그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올해 정찰 위성 3개를 추가로 쏜다고 밝혔습니다. 그거 보면은 군사적인 대치는 더 세질 걸로 보이고요. 핵실험, 미사일 이런 것도 계속 나올 거고 또 하나 접경 지역에서의 도발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자, 김준 에디터. 이 발언 예. 어떻게 들으면 뭐 항상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계속 개발해 오고 있고 이거 핵무기 실전화와 연동돼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민족끼리 어떻게 핵무기를 쓰냐 뭐 이런 게 이제 지배적인 정서였고 북한에서도 그런 논리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아예 이거를 그냥 적대적으로 우리 교전 중인 국가야라고 왜 못 써? 하면은 이렇게 되는 왜 거야? 못 써 왜 못 된다라는 거는 뭐 핵무기를 바로 쓰겠습니까 하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핵무기를 쓸 수 있어 너희들한테 이런 압박
협박의 이제 고도화가 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일국가 이체제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이것도 수정한다라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통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미련 버렸어라고 이것도 일종의 압박이긴 한데 굉장히 북한의 좀 중요한 정책 변화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